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유세하라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세하. 유세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점점 생겨나고 계신데 네. 오늘은 안 보이네요. 네. 뉴스 세계는 하이잖아요. 네. 네, 뉴대하는 유세하 나타났습니다. 유세하 위닝 나타났네요. JTB님 반갑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5번째 시간이죠 오늘. 네.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어떤 관심과 애정을 저희 마음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관심 네. 높아지고 더불어서 우리 셋의 호흡도 이제 좀 잘 맞고 있다고. 예, 나름. 예. 이제는 조금 친해 보인다고. 저는 아직도 좀 더 웃어라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구박하잖아요. 네. 좀 웃으시라고, 그러니까요. 부장님. 필요할 네. 때 웃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권희진 기자는 평소 모습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이 보여주세요. 평소 모습대로 하면은 여러분들 저 배꼽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의 배꼽 보호를 위해서 우리 네, 제가 자제하고 있습니다. 권 기자께서 자제를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예. 마스크를 끼고 있는 이유가 살짝 미리 조심하는 차원에서 제가 면역력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요즘 너무 과로를 하셔서 네. 우리 문희정 평론가 팬들분이 많이 계신데 반가워하고 계신데 또 걱정하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미리미리 챙기고 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미리 챙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부장님. 네, 네. 저도 챙길게요. 네. 부장님 귀여움 어필 중. 빌로바 TV 이분은 정말 되게 정확하신 분이네요. 뭔가 네, 감사합니다. 네, 날이 덥습니다. 무척 덥습니다. 더워요. 네. 예. 정말 급 더워지네요. 네. 시원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여름에는 뭐니 해도 아이스크림과 뭐 우리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데 저는 아이스크림 중에서도 이 더위 사냥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난 폴라포. 폴라포 나도.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빙과류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빙과류. 네. 네. 저도 이제 여름에는 그런 빙과류 이런 거. 아이스크림이 시원하진 않잖아요. 맛은 있지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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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느낌은 아니죠. 아이스크림은 뭐 좋아하세요? 저는 1974년에 출시된 순우유로 만든 투게더라는 아이스크림을 어렸을 때 저는 사실 이거 겨울에 아버지가 이렇게 사 오셔가지고 식구들끼리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겨울에 먹었을 때 그 굉장히 행복했던 그 기억이 많이 나요. 네. 정말 말 추억과 그대로 감성. 투게더. 네, 투게더. 투게더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꽤 그 고급스러운 아이스크림에 속해서요. 투게더를 먹었던 기억이 혹시 뭐 투게더 측에서 뭐 광고 의료를 받거나 그러신 건 아니죠?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광고를 더 주신다면요. 예. 감사히 감사히 받겠습니다. 냉큼 받겠습니다. 예. 엑셀런트 좋아하게 생기셨다는. 엑설런트. 엑설런트.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엑셀런트 맛있죠. 엑셀런트 하나를 이렇게 딱 까서 거기다가 에스프레소를 딱 부으면 딱 좋아요. 네. 이런 또 입맛이 또 고급스러운 분들 같으니라고. 올드필드님이 부르주하셨네라고. 서주 아이스주, 바밤바, 뭐 아. 이제 추억의 아이스크림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빵또아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빵또아 맛있죠.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추억의 아이스크림이 나오는데 저는 작년부터 딱 먹는 아이스크림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베넨제리스만 먹거든요. 역시 고급진 베네제리스. 취향. 예, 아니 이게 미국 아이스크림이긴 한데 사실 베넨제리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이 회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게 됐다는. 예. 네, 역시 뭐 문평님 같은 약간 직업병. 그런 취향이네요. 네. 뭐 문평다운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달지 않아요? 달죠. 맛있긴 맛있는데 굉장히 달죠. 중간에 쿠키 반죽 같은 게 덩어리째 들어가 있으면 아싸 이러고 막 먹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제 체리 가르시아. 이게 네. 체리 아이스크림에 초콜릿 막 박혀 있고. 그래서 막 머리가 막 찡하게. 초콜릿과 쿠키를 거의 범벅을 해놓은 느낌이 베넨제리스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진짜 건데. 미국스러운 아이스크림인데 이게 하겐다스 다음으로 미국에서 2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인기 많이 팔린 거. 많아요. 네, 네. 인기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옛날에 미국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베넨제리스 아이스크림 저는 그 영화나 뭐 이런 걸 보고 알았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판지 얼마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2년 정도 됐나요? 네.
오늘 이 베넨제리스 아이스크림 얘기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냥 아이스크림 회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단한 면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슈 세계눈에서 베넨제리스 만나보겠습니다. 네, 1년 전 이맘때였는데 한참 더울 때였는데 이 베넨제리스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특정 지역에서는 우리 아이스크림을 팔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건데요. 아이스크림 회사가 아이스크림을 안 판다고 무슨 하는 얘기죠? 신기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1년 전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 7월인데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점령지죠. 거기서는 우리 아이스크림 팔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판매 종료한다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베네제리스 아이스크림을 파는 거는 우리 회사의 어떤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안 판다 이랬던 거죠. 네. 베네제리스는 아이스크림 회사인데 사업에 지장을 받으면서까지 아이스크림을 팔지 않겠다고 했던 이유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때문인데 이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네. 좀 짚어보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1948년에 건국된 나라죠. 이제 유엔의 어떤 승인 하에 건국된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을 총 4번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3차 전쟁이 1967년에 있었는데 원래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될 당시에 허락됐던 영토보다 이 3차 중동 전쟁을 통해 가지고 넓힌 영토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여기서 그 지도를 잠깐 한번 네. 보면서 얘기를 들어볼까요? 지도에. 네. 네, 맞습니다. 이 지도를 야, 보시면요. 처음 게 이제 1946년에 네. 사실 진한 색깔이 저기가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고요. 저 하얀색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제 뒤로 가면 저기 맨 끝에가 2010년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얀색이 점점 넓어졌네요. 네, 점점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의 자치 지역이 지금 거의 점처럼 남아 있어요. 점점 줄어든 거죠. 네, 줄어들어가지고 심지어 연결되지도 않아요. 네. 예. 자, 이게 뭐냐면은 이런 전쟁 과정과 또는 불법적인 정착촌 건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불법 영토 점령이 불법이고 국제법 위반이다. 그래서 그렇죠.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지난번에도 그리고, 얘기하셨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유엔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해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그 원인은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에 있다. 점령과 차별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지었죠. 예. 유엔에서 네. 땅땅땅. 땅땅땅 했지만 네, 이스라엘은 뭐 한 길에도 꺾이고 의미는 있고. 있으되 효력은 없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얘기가 강제성이 있었죠.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가자지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자지구 폭격으로 많이 이제 저희 들어봤잖아요. 근데 네. 가자지구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가자지구 지도 살짝 보여주실래요? 네. 네, 여기가 이제 보면은 왼쪽 끝에 가자지구가 아래쪽에 이집트랑 붙어 있고요. 또 바다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중해. 예, 지중해랑 붙어 있죠. 저 끄트머리에 이렇게 있는데, 자, 1948년에요. 이스라엘 건국과 동시에 70만 명 정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제 추방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22만 명에서 25만 명의 이제 난민이 막 몰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가자지구에도 이렇게 몰리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세계에서 인구 밀도 아주 높은 곳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가 거대한 난민촌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쫓겨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응집하면서 여기가 어떤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의 중심지처럼 되고요. 어떤 지하 투쟁의 뭐 본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저 가자지구를 다 막고 있어요. 지중해 쪽까지 해상 철벽까지 쳐가지고 해상 그렇죠. 쪽도 막고 있고 육지 쪽은 뭐 당연하고 밑에 이집트하고 가자지구 사이에는 수백 개의 땅굴이 뚫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자지구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뭐 최대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 좁은 땅 안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거의 뭐 그렇죠. 감옥 같겠어요. 그러니까 지구촌에서 지붕 없는 가장 큰 감옥? 그런 얘기 하죠. 역시. 네.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베넨제리스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팔지 않기로 한 이런 회사의 결정은
자, 평화를 막는 불법 점거를 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정책에 대한 거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민족보다는 인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상할 뿐더러 이제 베네제리스 창사 이래 43년 동안에 했던 제일 중요한 결정이 이것이다. 아이스크림 안 팔기로 한 게 제일 중요한 결정이다. 뭐 이런 거죠. 네,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기분이 상하다 보니까 당시에 아이스크림을 안 판다고 했을 뿐인데 아주 이스라엘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맞아요. 그 뭐 현 총리부터 전 총리까지 뭐 가리지 않고 나서서 베넨제릭이 때리기에 막 나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니네 스스로를 반 이스라엘로 낙인 찍기로 하는 거냐? 니가 정말 잘못한 결정이야. 이거 엄청난 실수야. 이렇게 이제 비난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베넨제리스의 모 회사가 유니레버라는 뭐 다국적 회사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니레버. 그렇죠. 유니레버라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다 전화를 걸어서 니네 이제 중재한 결과 보게 될 거야. 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경고까지 해요. 중대한 그러니까- 결과라.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국가 권력이 나서다시피 해서 사실은 베넨제릭이 공격에 이제 나선 거예요. 아이스크림 안 판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유 그럼 뭐 너네 아이스크림 안 먹으면 되지 우리 딴 아이스크림 먹으면 되지 라고 반응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베넨제리스를 향해서 이런 위협적인 발언을 하느냐.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베넨제리스의 이 행동 자체가 단순히 뭐 아이스크림 팔지 않겠다의 차원이 아니라 한 기업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이것이 미칠 파급력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BDS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2005년부터 팔레스타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운동인데 B 보이콧 그리고 디베스트먼트 투자 철회 그리고 S 섹션스 해가지고 이게 제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팔레스타인이 불법 점령을 가하는 이스라엘과 연계된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폭력적으로 압박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조금 압박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베넨제리스의 우리 여기서 아이스크림 팔지 않을 거야 라는 행동을 이 BDS 운동의 일환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 이게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들에게 조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느냐라는 지레 겁을 좀 먹고 그렇죠. 예 미리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이게 거죠. BDS라는 운동으로 이제 번질 거를 사실은 이제 걱정을 한 건데 네. 어쨌든 베넨제리스에서는 BDS 아니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BDS 운동을 바로 뭘로 연결시키냐면은 이 이스라엘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다. 반유대주의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얘기가 좀 멋있어요. 살짝 이제 전에 보면은 네. 자,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아이스크림 안 파는 게 아니다. 점령 지역만 딱 찍어서 딱 여기에만 아이스크림 안 파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불법으로 점령한 지역에서만 안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자, 유대교 핵심 교리가 뭐야? 정의하고 인권이잖아. 그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일 뿐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말이 좀 마음에 드는데 자, 기업은 공동 선을 위해서 영향력을 사용할 책임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건 진짜 모든 기업가들이 좀 들으셨으면. 네. 네. 그런데 이 베넨제리스는 2000년에 유니레버에 인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회사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때 이제 유니레버하고 2000년에 인수 계약을 맺으면서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 어떤 경영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독립적인 이사회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를 관철을 시킨 건데 네. 자, 우리의 철학을 지키는 대신에 좀 대신 싸게 넘길게. 이렇게 해서 회사를 조금 이제 돈을 덜 받고 넘겼죠. 그러면서 대신에 어떤 행동주의, 우리의 어떤 철학을 관철하는데 최소 매년 110만 달러를 연간 지출한다. 이런 의무 조항까지 넣었어요. 와, 이거 좀 신선한 충격인데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회사를 싸게 넘길 테니까 행동주의를 보장해라. 와,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행동주의가 실천이 되면서 이스라엘한테 반발을 사게 되었고 그런 논란이 계속되다가 어떤 큰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렇죠. 자, 유니레버 입장에서는
계약은 계약이니까 지켜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꼼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현지 협력업체에게 현지 사업과 관련된 상표를 매각한다고 지난달에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쨌든 현지 협력업체가 베넨제리스 아이스크림을 팔게 되니까 원래 베넨제리스가 우리는 점령 지역에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말이 무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팔아서 이제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그렇죠. 해버리면은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래서 이제 유니레버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을 다시 판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외교부 대변인이 또 재밌는 게 뭐라고 하냐면 외교부 대변인이에요, 이 사람. 네. 개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이거는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주의에 대한 승리다. 이거 축하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그럴 일인가요? 아이스크림을 판다 안 판다를 두고 이제 외교부 대변인이 이제 성명을 내고 막 이러는 상황이에요. 좀 재밌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아이스크림을 둘러싼 이 사건을 이스라엘 당국이 얼마나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스라엘 당국에는 그럴 일이었군요. 근데 여기서 또 포기할 베넨제리스가 아닙니다. 또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이스크림을 안 팔기 위한 어떤 조치가 들어갔어요. 네, 만약에 이런 거에 굴복한다면 베넨제리스가 아니겠죠. 예. 뉴욕 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니레버가 현지 사업체를 매각하는 걸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죠. 네, 죽어도 못 판다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 좀 심지가 고든 기업인 것 같다. 어떤 좋은 고집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원래부터 이렇게 좀 소신 있는 행동으로 유명한 기업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문평께서 베넨제리스만 드시는 거고, 그죠? 고집스럽게. 고집스럽게. 저도 사실 약간 베넨제리스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회사가 굉장히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에서도 회사 얘기 들으니까 이 회사 되게 매력적이고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다. 네, 예. 한국인만 모른다. 뭐. 저희도 사실 몰라요. 저희 왜냐면 판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네. 근데 뭐 외국에서는 많이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네. 원래 굉장히 유명하고, 그러니까 1978년에 이 뷰백인 벤과 제리라는 사람이 창업을 해서 베넨제리스가 되는 건데 사실 사회적인 이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걸로 유명했어요. 네. 그래서 베넨제리스의 기업 모토는 그거예요. 베넨제리스와 함께 이렇게 뭐 여기에 원자재를 납품을 하건 또는 여기에 어떻게든 연결되는 모든 기업들 상생 같이 한다, 같이 번영한다 이런 철학도 가지고 있고요. 좋은데요. 예를 들면은 굉장히 아이스크림 출시도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해요. 오바마를 지지하기 위해서 예스 피컨 아이스크림을 출시한다든지 또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런 운동이 벌어졌을 때 2019년에는 아예 거기를 뛰어넘어가지고 백인 우월주의 타파하자 이런 조금 더 강한 사회적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 벤과 제리도 뭐 유대인, 백인계 유대인 아슈케나즘이라고 하는 그런 네네. 인종인데 그리고 또 이 이들 스스로가 그렇죠 유대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개발해서 거기다가 사회 참여적인 이름을 붙인다는 거 뭐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고 각인 효과도 소비자들한테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또 홍보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예스 피칸은 이제 오바마의 슬로건이었던 예스 위캔을 예스 피칸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센스도 있어. 맛도 있고 재료도 좋고. 또 이렇게 너무 좋아요. 버니 샌더스 지지하는 아이스크림 막 내놓고 그랬죠.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내놓는 제품들이 제목을 보면 좀 기발하기도 하고요. 네. 좀 용감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무슨 시민단체인지 아이스크림 회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는데요. 보면 80년대 초에 레이건 정부가 핵 개발을 또 막 몰두한단 말이죠. 냉전 그렇죠. 시기니까. 네. 이때는 피스팝이라는 아이스크림을 출시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의 판매 1%를 평화를 위한 기금으로 내놓는다. 뭐 이렇게 했고요. 피스죠. 예. 피스가 팝팝. 피스가 터지는 거죠. 좋은데요. 성장 호르몬 맞은 젖소의 우유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세전 이익의 7.5%. 그러니까 세전 이익이에요. 세후 이익도 아니고 세전 이익의 7.5%를 인종 차별이라든가 환경 문제 뭐 이런 걸 다루는 자선재단에 뭐 기부하기로 하고 네. 뭐 이런 회사죠.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잠깐만 보면 이게 이제 자, 인파워 민트라고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그런 임파워먼트라는 단어를 연상시키는 임파워 민트. 이거 아, 혹시 민트. 민트 초코인가요, 이거? 아, 민트 초콜릿인 것 같은데요. 저 민초파인데. 민초파 우리 류수빈 아나운서 실망입니다. 왜요? 아니, 이거 민트 초콜릿 좋아하세요? 그럼요. 민초는 아니야.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이런. 뭐 근본 없는 맛이다, 뭐 취향 맛이다 이러시는데 네. 맛을 이게 근본적인 맛만 추구하면은 이제 맛을 네. 논할 수 없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막 다들 또 민초파와 민트 초콜릿. 민초파 많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저희 민초파. 집에서는 이제 벌칙으로 민트 초콜릿을 먹거든요. 야, 무서운 집이야. 네. 그 집 가서 벌칙 좀 받고 싶네요. 네. 자, 그리고 무슨 또 어떤 게 있나요? 뭐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녹는 지구 모양의 아이스크림을 내놓기도 하고. 아이스콘이었죠. 아이스콘 그렇죠. 네. 자, 2018년에 보면은 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이민법을 굉장히 이제 개정을 해서 네.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막고 막 장벽 치고 뭐 온갖 난리가 뭐 났어요. 했었잖아요. 예. 이때는 또 피칸 레지스트라는 아이, 이것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피칸 레지스트라는. 네. 야, 저는 또 아이스크림을 강력하다. 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한 말이 우리는 기업이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기업은 더 넓은 의미의 공동 선을 위해서 힘과 영향력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라고 좀 멋있는 말을 했네요. 네. 예. We can resist. 우리는 저항할 수 있다. 와,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선동적일 수가 있나 싶은데 아무튼 이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좀 또 빙과류라든가 이런 거랑은 좀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까 얘기한 무슨 더위 사냥이나 뭐 폴라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목 갈증을 달래주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있는데 시원한 느낌. 아이스크림은 뭔가 이렇게 위안을 주고 혹시 그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직 못 봤어요. 아직 이제 못 보려고요. 네, 거기 보시면은 그 탕웨이가 손소래인가요? 네, 그런데 이 혼자서 이렇게 지내는데 이거를 이제 박해리 관찰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항상 저녁으로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잠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혼자 지내고 굉장히 쓸쓸하고 뭐 이런 건데 이 사람의 그 장면을 보면서 역시 어떤 뭔가의 어떤 영혼의 허전함을 달래주는 게 아이스크림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 부장님께서 왜 유독 그 장면에 감정이입을 하셨을까? 저도 아까 아이스크림 좋아하니까요. 아이스크림도 좋고 아마 탕웨이도 좋으셨는지 탕웨이 얘기를 하실 때 살짝 말을 더듬으시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아유, 네. 예. 아무튼 이 기업의 정치적인 선언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익숙하진 않지만 뭔가 묘한 느낌이 들고 좀 부럽다는 생각도 들고 뭐 부러우면 물론 지는 거겠습니다만. 네, 저는 네. 또 이 베넨제리스의 경영 철학이 보살피는 자본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 쉰들러 리스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오스카 쉰들러가 이 그릇 공장을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나중에 유대인들을 구하는데 다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예루살렘을 해마다 찾아가는 이 유대인들이 베넨제리스 이 어떤 사회 참여를 보면서는 어떤 걸 느낄까 그것도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저는 이 베넨제리스가 참 아이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그 직업이 행하는 가장 순수한 목적을 이야기를 해요.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싶어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또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경찰이나 소방관이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베넨제리스가 어떻게 보면은 기업인데 가장 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기업이 아닐까. 처음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멋있는 기업이다. 네, 지금 자막이 나가는데요.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자,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이용합니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다 그러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도 좀 많이 너무 못 우리가 받았으면 뭐 좋겠네요. 아무 관계도 없는 아이스크림 회사 얘기를 좀 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업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옳은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피해도 좀 감수하면서 노력을 한다는 모습이 상당히 좀 신선하게 다가와서 이 근데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이런 기업도 우리가 응원해주고 계속 기억해주고 우리가 더 많이 소비해주고 이러면 다른 기업들도
그래요. 뭐 다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좀 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예.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 세계든으로 갑시다. 넘어가 볼게요. 네, 지난 한 주는 정말 이 세계의 지도자들의 순환 시대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일본 아베 전 총리가 총탄에 살해됐었죠. 여러분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그리고 거짓말 논란으로 신뢰를 잃었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결국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은요, 보리스 총리를 보면은 사실은 정치인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고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말을 바꾸고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고 이러는 게. 그 말이 되게 정치인의 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요새 우리가 어떤 정치인의 언어, 지도자의 언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렇죠. 자꾸 난 자꾸 이상하게 한 사람이 떠오르고.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요. 아유, 제가 이상한 기분이 자꾸 드네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예.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2019년에 이제 2020년 봄에 코로나19가 막 이제 퍼질 때 그때 영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영국이 뭐 아시다시피 그때 초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안 돼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막 버스 운전사들이 막 죽고 막 속수무책으로 막 사람들이 죽어 나갔는데 그때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가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되게 놀랐는데 여러분은 이제 사랑할 사람을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제발 뇌를 거쳐서 말을 하라고. 예. 그래서 뭘 그 말을 가지고 저도 굉장히 이제 신기했는데 네. 뭐 죽음에 대한 생각이 뭐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뭐 다르다라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 정치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리스 존슨 총리에 대한 그런 영국 내 여론이라는 걸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이거를 약간 어떤 2차 대전 당시와 같은 전쟁 상태로 보고 그러려면 리더가 필요하고 그러면 리더를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일종의 공감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니까 이거는 정말 참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다른 건 다 참아도. 결국에는 신뢰를 잃음으로써 이제 정치적인 생명도 거의 끝이 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실정보다는 도덕성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여러 가지 폐해도 좀 살펴봤었고 그 대표적인 피해국으로 스리랑카를 들었었는데 결국에 이 스리랑카의 대통령 라자팍사 대통령이 또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스리랑카 뭐 아시는 대로 디폴트를 지금 뭐 채무 불이행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전기도 끊기고 연료도 못 사게 되고 이러니까 정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권 퇴진 시위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벌어졌는데 네. 대통령 집무실하고 관저를 점거한 후에 이제 하루 만에 전격 사임을 발표했는데 혹시 이 그림 보셨죠? 네. 봤어요. 아주 네. 국민들이 뭔가 신나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뭐 수영장에도 뛰어들고 대통령궁이 워낙 이제 호화롭다 보니까 막 수영을 즐기는 모습, 심지어는 러닝머신에서 막 운동하는 모습까지. 근데 사실 그게 신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사실 슬픈 거죠. 네.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대중교통 끊겨서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고 아이들 학교 못 갔어요. 예. 그리고 병원에서는 지금 의약품이 없어서 수술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렇게 호화로운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그러니까 약간 허탈함과 동시에 분노감이 엄청나게 든 거죠. 예. 인상적이었던 게 그래서 정말 이게 화가 난 시위대가 막 들어와가지고 정말 화풀이를 하듯이 수영을 하고 그리고 정말 호화로운 피트니스에서 화풀이를 하듯이 이렇게 런닝머신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기분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최악의 경제난에 이어서 이제 정치도 경랑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우경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베 전 총리, 굉장히 좀 허무한 생의 마감이 있었는데 네, 현재 그렇죠. 이 기시다 정권에도 이 아베의 그림자가 어른어른 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그렇죠. 컸었는데요. 최대 개파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기시다도 항상 어떤 조언을 아베 전 총리에게 구하고 또 기시다는 좀 이렇게 아베에 비해서 좀 덜
뭐랄까 좀 뭐라 약간 온건한 느낌. 온건한 느낌이라고 약간 비둘기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완전히 우유부단하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사실은 아베파가 어느 정도 사실 밀어줬기 때문에 기시다 후미오가 총리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늘 아베의 영향력 아래에서 좀 벗어나려고 했는데 네. 워낙 이쪽이 이제 극우 쪽으로 가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어쨌든 이렇게 아베가 세상을 떠남으로 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참의원 선거에서 보수층이 결집을 하면서 개헌이 가능하게 됐고요. 오히려 기시다 정권에 힘이 되어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직후에 치러진 이제 참의원 선거에서 오늘 소식이 나왔습니다만 개헌파, 헌법을 바꾸자라고 하는 이 개헌파가 3분의 2 이상의 이제 참의원 의석을 장악을 하지 않았어요? 네. 자, 아베라는 사람은 개헌을 통해 가지고 헌법을 고쳐 가지고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들자라는 게 이제 필생의 과제라고 여기면서 막 지원 유세도 뭐 하고 다니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은 어쨌든 아베가 죽었고 개헌을 위한 어떤 필요한 가장 중요한 어떤 기본적인 여건은 좀 갖춰진 셈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어쨌든 헌법을 결국 고치게 돼서 여기 우리가 뭐 주변 국가들이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일본이 다시 헌법을 고쳐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네. 동아시아 동북아에 어쨌든 전쟁을 할 수 있는 전범 국가로서 어떤 커다란 세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정세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전쟁에 책임을 지고 사실은 전력 보유를,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군대라든지 무기의 보유를 금지시킨 거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스스로 이제 뒤집어서 다시 그 시절, 그러니까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를 제패하겠다라는 그 군국주의의 꿈을 다시 키우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제 이게 과연 가능할까에 또 의문점이 약간 이렇게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베는 워낙 독보적인 사람이었어요. 일본 정계에서. 그러니까 아베만큼의 리더십이라든지 아베만큼의 어떤 그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 공백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본인이 이제 권력 기반을 다져가지고 장기 집권 체제로 가지고 갈 수 있을지도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아베 하면은 이게 모든 면에 좀 독특했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워낙 맞아요. 네. 예, 종교적으로 약간 심취했다라는 부분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아베의 또 종교 얘기가 좀 있죠. 예. 네. 그렇죠. 최장수 총리잖아요. 일본은 총리 관저가 네. 있는데 총리 관저에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터가 안 좋다, 거기 귀신 나온다, 뭐 이런 미신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죠. 일본 예. 언론에도 꽤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 또 아베의 영향력,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었던 스가 총리도 전 안 들어갔죠. 또 안 들어갔죠.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이번에 이제 사실은 기시다가 총리 공간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또 초미의 관심사, 일본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였잖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이제 결국 들어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자, 총리 공간으로 들어간대 이게 뉴스가 되는 그런 좀 재미있는 상황이. 그 기자들이 네. 물어봤어요. 귀신 봤냐고. 그랬더니 나 아직 귀신 못 봤다고. 예. 네. 이런 게 사실 이게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게 왜 정치 뉴스에서 나와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기나 말이에요. 저는 이런 이 지도자들의 수단을 보면서 권력이라는 게 참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지금 MBC 드라마 닥터 로이어 많이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배우 이경영 씨가 나옵니다. 근데 이경영 씨가 예전에 이제 타사 프로그램이기는 합니다만 어게인 마이 라이프라는 드라마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정치인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국에는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많이 했다 보니까 오른팔 왼팔 이제 실장들도 다 잃어버리고 한 실장 불러도 대답이 없고 다 잡혀 들어갔으니까 김 실장 불러도 없고 혼자 이렇게 고독 속에 쌓여서 이 한마디를 던지는데요. 내가 너무 멀리 온 건가? 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너무 멀리 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 머릿속에 지금 빨리 돌아오셔요. 멀리 가신 몇 분이 떠오르네요. 예. 네. 그분들 어떻게 더 보내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얼른 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오셨으면 좋겠네요. 예.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자,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다 네. 지금 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니까 맞아요. 많은 분들이 네. 굉장히 좀 힘드시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9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2,000원짜리를 팔았어요. 이게 이제
6, 7, 8 딱 3개월 동안만 독일 정부가 서민 지원 정책으로 팔았는데 이게 엄청나게 히트를 했습니다. 아, 그럼 안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2,100만 장이 팔렸어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사람들이 이제 일단 승용차 이용률이 뚝 떨어졌고요. 예.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 자, 이 티켓을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막 올려요. 네. 그리고 독일 언론들은 이 티켓으로 독일의 주요 도시부터 뭐 오스트리아 인근까지 갈 수 있는 관광지들 뭐 이런 기사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독일 전체가 지금 굉장히 이 9유로 정기권 때문에 상당히 행복해하고 있다. 부럽다. 정말 돈이 있다면 재정을 쓸 수 있다면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 아, 돈은 있다니까요. 아니, 복지를 하려면 이런 거 좀 해주십시오. 네. 어쨌든 부럽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는 본방까지 1분 20초 정도 남았으니까요. 뭐 큐시트 산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요 취임 직후부터 계속해 온 그 출근길 약식 회견, 이른바 도어 스태핑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네요. 사실은 그 대통령실 내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을 해서 방역을 이유로 일단 중단한다.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내세운 명분인데요. 근데 그동안 도어 스태핑에서의 어떤 정제되지 않은 그런 대통령의 발언이 자주 논란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지율 급락의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실 설명대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은 다시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시작할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달 동안 공석이었던 금융위원장 자리에요. 김주현 전 여신금융협회장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했어요. 카드사와 캐피탈 업체를 대변하는 위치에서 곧바로 국가의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으로 이 김주현 위원장이 자리를 옮겨갔네요. 그 한 검사가 있었습니다. 이 검사가 서류를 통째로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봐주기식으로 넘어갔다. 이런 의혹이 재작년에 제기가 됐는데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무려 3차례나 반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이제 종결이 됐는데요. 자, 당시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게다가 금융권 고위 인사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이 귀족 검사를 검찰 제 식구니까 감쌌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최근에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소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뉴스데이크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정남매와 희낙낙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봬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네.